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능엄경의 제33강입니다. 능엄경의 어떤 부분의 내용은 이해하기 쉽지 않습니다. 오늘의 내용을 제가 잘 설명하지 못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제가 수업할 내용을 준비하면서 이해하기 어려워서 저도 준비하기 싫을 때가 있습니다. 오늘의 내용은 좀 쉽지 않은 것 같습니다. 背课也背得不是很好的，但是呢，看看怎么样，你要这全部做到你们中的我们全部能讲到把个大工厂都是嘛，东北这个讲了基本上是，你真是我这里健康生家伙这基本上了，能就没碰着着了，所以。 무상심심이묘법 백천만급 난자우 악은 문견 득수지 원해열의 진실이 모든 중생을 제도하기 위해 무상수승한 보리심을 내시기 바랍니다. 지금은 능엄경 중에 5온, 6입 그리고 12철을 설하는 내용을 배우고 있습니다. 지금은 18개와 관련된 가르침을 배우고 있습니다. 就这么这些知识，那么这些呢，就是讲，是 18개가 왜 열애장의 묘한 진여의 성품인지에 대해서 설하는 가르침입니다. 妙理真如啊，就是妙理真如性，就是要讲这个。那么18戒当中的话， 사실 안이 비설신 이에 대해서 앞에서도 이미 분석하였습니다. 就是这三个戒呢，就前面已经讲完了，前面我们也讲了，就是这个看起来好像是里面都是讲的眼耳鼻舌身。 안이 비설신 등 근에 대해서 6입과 관련된 가르침을 설할 때도 설하였고 12처와 관련된 가르침을 설할 때도 설하였고 그리고 18개를 설할 때도 각가지 근에 대해서 분석할 겁니다. 그러나 부처님께서 부처님의 지혜로 분석하실 때는 분석하는 방식이 또 서로 다릅니다. 내용이 서로 중복되지 않는 것뿐만 아니라 깊은 뜻이 담겨 있습니다. 우리도 이런 가르침을 배우면서 부처님의 더없이 높은 지혜에 탐복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 모두 어렸을 때부터 지금까지 고정된 실체가 있다고 생각했던 안이 비설신 이 5가지 근 우리는 어렸을 때부터 지금까지 이 5가지 근을 떠난 적이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의 본성, 그의 본질에 대해서 잘 모르고 있습니다. 사실 그것의 본성은 공이고 그리고 열애장의 묘한 진여의 성품인데 그러나 우리는 이에 대해 전혀 모르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능엄경을 배우는 것은 참 의미 있는 일입니다. 우리가 18개를 분석할 때는 주로 육근과 육경과 육식을 분석합니다. 그리고 그 중에도 만약에 육식이 성립되지 못한다는 것을 분석하면 육근과 육경도 자연스럽게 성립되지 못한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18개를 배울 때는 분석할 때는 주로 안식, 이식, 비식, 설식, 신식, 의식 이 6가지 식을 분석합니다. 이 부분을 배우면서 이렇게 분석하면서 여러분도 본인의 육식을 생각하면서 배우면 좋습니다. 사실 우리의 이 육식은 원래 분별함이 없는 것입니다. 인명학과 구사론의 관점에 따르면 안이 비설신의 이 육식은 원래 분별함이 없는 것이고 현량입니다. 안이 비설신의 이 6가지 현량입니다. 그리고 이 소리가 듣기 좋다, 이 색깔이 보기 좋다는 등 생각은 나중에 분별심이
경험이 일어나서 이렇게 분별하였기 때문에 이렇게 알게 된 것입니다. 이것을 아는 것도 아주 중요합니다. 근대의 어떤 대덕분들은 안식을 분별함이 있는 것으로 보는데, 그러나 사실 안식은 원래 분별함이 없는 것입니다. 물론 고대의 대덕분들은 육식을 이렇게 보지는 않았습니다. 눈으로 무엇을 보았다, 귀로 무엇을 들었다는 것은 분별심으로 분석하는 것입니다. 인명학을 배우신 분들은 다 잘 아실 겁니다. 여러분이 능엄경을 배우기 전에 만약에 구사론 혹은 인명학, 중관학, 그리고 보성론 등 논전을 배우셨으면 능엄경을 배울 때도 이해하기 좀 쉬울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능엄경의 내용은 다른 경전과 좀 다릅니다. 다른 경전, 예를 들어 아함경 혹은 반야경에서는 분석할 때는 좀 간단하게 분석합니다. 예를 들어 안근은 어떤 것이고, 그리고 나서 나머지 5근은 유추하면 알 수 있다는 식으로 설명합니다. 그러나 능엄경에서 안식을 분석하는 방식과 이식을 분석하는 방식도 똑같지가 않습니다. 여기서는 자세하게 말씀드리지 않고 우리가 뒷부분의 내용을 배우면서 알 수 있을 겁니다. 오늘의 내용을 배울 건데 일단은 간략하게 설명해 드리고 시간이 좀 남으면 좀 더 자세하게 말씀드릴 겁니다. 참고 자료의 첫 번째를 보겠습니다. 부처님께서 아난 존자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또 내가 밝힌 대로 귀와 소리가 연이 되어 귀의 인식이 생긴다면好像这些不听话的老年人不要来啊，明天有。昨天也在那儿有一个人，真是现在这些有点听话的。 어떤 소리가 들리는데 설법을 들을 때는 집중해서 들으시기 바랍니다. 这样的就是说是这个啊，就是如说说明而 네, 다시 첫 번째를 보겠습니다. 또 내가 밝힌 대로 귀와 소리가 연이 되어 귀의 인식이 생긴다면 이 인식이 귀 때문에 생긴다 하여 귀의 경계라고 하겠느냐? 소리 때문에 생긴다 하여 소리의 경계라고 하겠느냐? 즉 부처님께서는 아난 존자에게 귀와 소리가 연이 되어 귀의 인식이 생긴다면 그러면 이 인식이 귀 때문에 생겼기 때문에 귀의 경계라고 하겠느냐? 아니면 소리 때문에 생겼기 때문에 소리의 경계라고 하겠느냐? 이렇게 물었습니다.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귀의 인식이 생기는 것은 귀와 소리 이 두 가지 연이 필요합니다. 그러면 이 인식은 도대체 귀의 경계라고 하겠느냐, 소리의 경계라고 하겠느냐 이렇게 물었습니다. 사실 이에 대해서 인명학에서도 분석한 내용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 귀의 인식이 생기는 것은 외부의 경계, 즉 소리가 필요하지만 그러나 소리에 따라서 소리의 식이라고 하지는 않습니다. 예를 들어 색성, 향미, 촉, 성식이라고는 하지 않습니다. 혹은 색식이라고도 하지 않습니다. 즉 색성, 향미, 촉의 색, 외부의 경계에 따라서 식을 부르지 않습니다. 안식, 이식, 비식으로 부르는 것은 근에 따라서 이렇게 부르는 것입니다. 인명학에서도 왜 이렇게 이름하는지에 대해서 분석한 적이 있습니다. 이 귀의 인식은 귀 때문에 생긴 것인가? 소리 때문에 생긴 것인가? 예를 들어 우리가 이 소리가 너무 듣기 좋다, 이 소리가 정말 듣기 싫다, 이렇게 소리를 들을 때
이 소리를 집착하는 작용이 귀의 인식이라고 하는데, 그러나 앞에서 말씀드렸듯이 이 귀의 인식은 분별함이 없는 것입니다. 이 소리를 듣고 나서 분별심의 작용이 들어가야 이것은 음악 소리다, 이것은 설법하는 소리다, 이렇게 분별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 귀의 인식은 도대체 소리 때문에 생긴 것인가, 귀 때문에 생긴 것인가, 이것을 분석할 것입니다. 이어서 두 번째를 보겠습니다. 아나나, 만일 인식이 귀 때문에 생긴다면 소리의 움직임과 조용한 두 모양이 이미 앞에 나타나지 않았을 때는 귀에는 아는 작용이 성립되지 않는다. 즉, 만약에 소리의 인식이 귀에서 생겼다면 우리가 앞에서도 분석한 적이 있는데, 귀로 듣는 것은 소리이고, 그리고 소리는 또 움직임과 조용한 두 모양이 있습니다. 이 두 가지 소리 말고 다른 소리는 없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귀의 인식이 귀 때문에 생겼다고 하기 때문에 소리의 움직임과 조용한 이 두 모양이 이미 앞에 나타나지 않았을 때는 귀에는 아는 작용이 성립되지 않습니다. 이 아는 작용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귀만 있을 때 귀 혼자만으로는 아는 작용이 성립되지 못합니다. 이어서 세 번째를 보겠습니다. 분명 알 대상이 없으면 아는 작용도 오히려 성립될 수 없는데 인식은 어떤 모양이겠느냐? 만약에 아는 작용이 성립되지 못한다면 귀의 인식은 어떤 모양이겠습니까? 만약에 이 인식이 귀 때문에 생긴다면 귀에는 아는 작용이 성립되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귀만 있다고 해서 이 아는 작용이 일어날 수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알 대상이 없으니까 아는 작용도 성립되지 못합니다. 그러면 귀의 인식은 어떻게 모양이 있을 수 있겠습니까? 만약에 아는 작용이 성립된다면 알 대상이 있어야 합니다. 그러나 알 대상이 없으면 아는 작용도 성립되지 못합니다. 그래서 귀의 인식이 귀 때문에 생겼다는 관점은 성립되지 못합니다. 이어서 세 번째 뒷부분을 보겠습니다. 만일 귀에 듣는 작용을 취해서 인식이라 한다면 소리의 움직임과 조용함이 없기 때문에 듣는 작용도 성립될 수 없는데, 여기서도 귀의 인식이 귀 때문에 생긴 경우를 분석하는 것입니다. 만약에 귀에 듣는 작용을 취해서 인식이라고 한다면 그러나 귀에는 소리의 움직임과 조용함이 없습니다. 귀 자체에는 이런 소리가 없습니다. 이런 소리의 움직임과 조용함이 없기 때문에 듣는 작용도 성립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소리의 움직임과 조용함이 없는데 듣는 작용이 있다고 하는 것은 이것은 말로만 하는 것이지 실제로 이런 듣는 작용은 성립되지 못합니다. 이어서 네 번째를 보겠습니다. 어떻게 색과 향과 미와 촉의 사진으로 섞여 짜인 귀의 형체를 인식의 경계라고 하겠으며 귀의 인식 영역은 또 무엇으로 세우겠느냐? 여기서 말하는 것은 우리가 손으로 만질 수 있는 우리의 귀입니다. 어떤 사람의 귀는 아주 큽니다. 어떤 사람의 귀는 좀 작습니다. 제가 한번 회의를 참석했는데 다른 분이 사진을 찍었는데 제 얼굴은 찍지 않았지만 그러나 어떤 분은 귀만 보고도 누구인지 알 수 있다고 하였습니다. 그 사진에 보면 저의 앞모습은 찍지 않았고 옆모습만 찍었는데 그러나 그분은
귀만 봐도 누구인지 알 수 있다고 하였습니다. 보통 사람들은 귀가 크면은 복보가 크다고 하는데 부처님처럼 귀가 크면은 복이 많다고 합니다. 어쨌든 귀의 인식이 귀 때문에 생겼다고 하지만 그러나 소리의 움직임과 조용함이 없기 때문에 듣는 작용도 성립될 수 없습니다. 더구나 어떻게 색과 향과 미와 촉, 이 사진으로 섞여 짜인 귀의 형체를, 즉 우리가 손으로 만질 수 있는 이 귀의 형체를 인식의 경계라고 하겠습니까? 우리의 이 귀는 하나의 살 덩어리 뿐입니다. 그래서 이 귀는 사실 몸의 일부에 속합니다. 그러면 이 비설 신 중에 신이 되는 것입니다. 몸에 속하는 부분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몸에 아는 대상은 촉감입니다. 그러나 귀에 아는 대상은 소리이고, 이렇게 보면 또 헷갈리게 됩니다. 이 귀가 몸의 일부라면 그러면 몸에 아는 대상은 촉감이고 소리가 아닙니다. 그러면 귀의 인식 영역은 또 무엇으로 세우겠습니까? 왜냐하면 지금은 18개 중에 이식, 즉 귀의 인식을 분석하고 있습니다. 만약에 이 귀로 듣는다면 이 귀는 우리의 몸의 일부에 속하는데, 그래서 우리의 몸이라고 할 수 있는데, 몸에 아는 대상은 색성, 향미, 촉 중에 촉입니다. 즉 촉감입니다. 만약에 촉감이라면 그 인식은 몸의 인식이지 귀의 인식이 아닙니다. 이 비설 신 중에 신식이 되는 거지 이식이 되지는 못합니다. 어떻게 귀의 인식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까? 귀의 인식 영역은 또 무엇으로 세우겠습니까? 즉 만약에 몸의 인식 영역이라면 귀의 인식 영역은 또 무엇으로 세우겠습니까? 왜냐하면 상대방이 귀의 인식은 귀에서 생겼다고 하였기 때문에 우리가 관찰해 보니까 사실 이 귀는 몸의 일부이고, 그리고 몸에 아는 대상은 색수, 향미, 촉 중에 촉이고, 그리고 촉과 몸, 이 두 가지 연으로 생긴 것은 몸의 인식이지 귀의 인식은 아닙니다. 이렇게 보면 만약에 정말로 귀 때문에 귀의 인식이 생긴다면 귀의 인식 영역은 또 무엇으로 세울 수 있겠습니까? 부처님께서는 참 대단하시다는 느낌이 듭니다. 왜냐하면 귀만 해도 이렇게 많은 면에서 분석할 수 있다는 것은 정말 대단하십니다. 우리 모두 귀가 있는데, 그러나 어렸을 때부터 귀에 대해서 이렇게 생각해 보신 적은 있으십니까? 저는 전혀 이렇게 생각해 본 적이 없습니다. 이 소리가 도대체 귀에서 생긴 것인가 아니면 다른 어디에서 생긴 것인가, 이렇게 분석해 보니까 귀의 인식도 성립되지 못한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여기까지는 귀 때문에 생겼다는 경우를 분석하였고, 이어서 소리에서 생겼다는 경우를 분석할 것입니다. 다섯 번째를 보겠습니다. 만일 소리에서 생긴다면 인식이 소리 때문에 있으니 듣는 작용과 관계가 없으며, 이 부분은 이해하기가 좀 어려울 수 있으니까 집중해서 잘 들으시기 바랍니다. 만약에 귀의 인식이 소리에서 생긴다면 그러면 당신의 귀와는 무슨 관계가 있겠습니까? 원래 우리는 귀로 소리를 듣는데, 그러나 만약에 귀의 인식이 소리에서 생긴다면 소리 그 자체가 들을 수 있다는 것이니까 우리의 귀와는 무슨 관계가 있겠습니까? 관계가 없습니다. 이어서 보겠습니다. 듣는 작용이 없으면 소리의 모양도 있는 자리가 없으리라.
만약에 듣는 자경이 없다면 소리의 모양도 있는 자리가 없게 됩니다. 왜냐하면 인식이 소리에서 생겼다고 했으니까 사람의 듣는 자경과는 관계가 없고, 그리고 만약에 듣는 자경이 없다면 그러면 이 소리의 모양도 도대체 어디에 있는 걸까요? 있는 자리가 없습니다. 예를 들어 도대체 소리를 들었습니까? 듣지 못했습니까? 만약에 소리를 듣지 못했다면, 듣는 자경이 없다면 소리를 들은 적이 없으니까 그러면 그 소리의 모양도 있는 자리가 없습니다. 도대체 어디에 있는 걸까요? 구분하지 못할 겁니다. 즉 만약에 이 인식이 소리에서 생긴 것이라면 사람과는 관계가 없는 것이 됩니다. 우리와 관계가 없으니까 당연히 우리는 그 소리를 듣지 못하게 됩니다. 우리가 그 소리를 듣지 못한다면 그 소리의 모양이 어디에 있는지도 알 수가 없습니다. 예를 들어 우리가 법당에서 설법을 들을 때도 설법하는 사람이 있고, 우리가 이 소리를 듣고 나서 이 소리는 어떤 소리이고 이 소리에서 전달하고자 한 뜻은 어떤 뜻이고 이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러나 만약에 이 인식은 소리에서 생긴다면 우리의 귀와는 전혀 관계가 없는 것이 되고, 우리와 관계가 없으니까 당연히 우리는 그 소리를 듣지 못하게 됩니다. 소리를 듣지 못하면은 그 소리가 도대체 어디에 있는지 있는 자리를 우리가 알 수 없게 됩니다. 이어서 6번째를 보겠습니다. 인식이 소리에서 난다 하여 소리를 듣는 작용에 따라 소리 모양이 있다고 인정하면, 여기에서는 여전히 인식이 소리에서 난다는 관점을 분석하고 있습니다. 만약에 인식이 소리에서 생긴다고 하면 먼저 소리를 듣는 작용이 있어야 소리의 모양이 성립될 수 있습니다. 그 순서는 먼저 소리를 듣는 작용이 있어야 하고, 그리고 나서야 소리의 모양이 있을 수 있습니다. 이어서 6번째 가운데 내용을 보겠습니다. 그렇다면 듣는 작용은 마땅히 인식 자체를 들어야 하리라. 인식 자체를 듣지 못한다면 소리의 경계가 아니다. 만약에 인식이 소리에서 생긴다면 듣는 작용이 있어야 소리가 성립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듣는 작용은 마땅히 인식 자체를 들어야 합니다. 왜일까요? 왜냐하면 이 인식이 소리에서 생겼다고 하였고, 그러면 이 소리에는 당연히 귀의 인식이 있어야 합니다. 만약에 귀의 인식이 없다면 이 소리를 듣지 못합니다. 이 소리를 알 수가 없습니다. 만약에 소리에 귀의 인식이 있다면 그러면 소리를 듣는 것은 귀의 인식을 듣는 것이 됩니다. 소리를 듣는 것이 아니고 귀의 인식을 듣는 것이 됩니다. 왜냐하면 듣는 작용에는 당연히 의식이 있어야 합니다. 만약에 의식이 들어가지 않았다면 들을 수가 없습니다. 인식하지가 못합니다. 만약에 소리에서 생겼다면 그러면 우리는 소리를 듣는 것뿐만 아니라 귀의 인식도 들어야 합니다. 만약에 인식 자체를 듣지 못한다면 소리의 경계가 아닙니다. 사실 귀이든 소리이든 귀의 인식이든 듣는 작용과 밀접한 관계가 있습니다. 만약에 이 듣는 과정이 없다면 18개에서 소리의 경계를 세우지 못합니다. 이어서 마지막 부분을 보겠습니다. 인식 자체를 듣는다면 소리와 똑같아서 인식 자체가 이미 듣는 대상이 되었으니 무엇이 인식 자체를 듣는 줄 알겠느냐. 앞에서는 인식이 소리에서 생겼다고 하였고, 그러면 이 인식 자체는 소리와 똑같이 듣는 대상이 되는 겁니다. 원래 이 인식은 듣는 주체인데 그러나 지금은 듣는 대상이 되어버렸습니다. 그러면 무엇이 인식 자체를 듣는 줄 알겠습니까? 왜냐하면 인식 자체가 이미 듣는 대상이 되었고,
소리와 똑같이 듣는 대상이 되었으니까 듣는 주체는 지금 없습니다. 그래서 무엇이 인식 자체를 듣는 줄 알겠습니까? 알 수가 없습니다. 이어서 7번째를 보겠습니다. 만일 아는 작용이 없다면 결국 초목과 같으니 아는 작용이 없다면 결국은 초목과 같은 것이 됩니다. 이 부분의 추리는 좀 복잡한 것 같지만 그러나 기본적인 방법을 알면은 또 그렇게 어려운 내용도 아닌 것 같습니다. 왜 이런 과오가 생기는 걸까요? 추리하는 방법은 이렇습니다. 우리가 소리를 들을 때 인식 자체를 듣는 과오가 생기는 겁니다. 왜냐하면 상대방은 귀의 인식이 소리에서 생겼다고 하였기 때문에 이런 과오가 생기는 겁니다. 만약에 귀의 인식이 소리에서 나왔다면 그러면 소리를 들을 수 있을까요? 들을 수 없을까요? 만약에 들을 수 있다면 당연히 귀의 인식이 들어가야 들을 수 있습니다. 만약에 마음의 작용이 없다면 들을 수 없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소리를 들을 때는 소리를 듣는 것이 아니고 이 인식을 듣는 것이 됩니다. 그러면 이 인식 자체가 우리의 듣는 대상이 되는 겁니다. 마치 천이통이 있는 사람, 즉 귀의 신통력이 있는 사람은 자신의 귀의 인식 자체도 들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다른 사람의 소리를 집착하는 귀의 인식도 알 수 있습니다.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상대방도 귀의 인식이 소리에서 생겼다는 관점이 틀렸다는 것을 인정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 부분은 확실히 이해하기 쉽지 않습니다. 어쨌든 저는 이렇게 한번 강의하고 나서는 좀 어렵지만 그래도 거의 이해했습니다. 만약에 너무 어렵다면 다른 도반분과 같이 토론을 하면서 공부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어떤 분들은 아주 빨리 이해할 수 있는데 그러나 어떤 분은 2번 들어야 이해할 수 있고 어떤 분은 3번 들어야 이해할 수 있고 어떤 분은 5번 들어야 이해할 수 있습니다. 수업 끝나고 나서 이해할 수 있도록 서로 같이 공부를 좀 더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귀의 인식과 관련된 가르침은 이 부분에서 분석하는 방식은 먼저 인식이 귀에서 생긴 관점을 분석하였고 그리고 인식이 소리에서 생겼다는 관점을 분석하고 지금은 소리와 귀 이 2가지에서 생겼다는 관점을 분석할 겁니다. 이어서 7번째 가운데 부분을 보겠습니다. 당연히 소리와 듣는 작용이 섞여서 중간에 경계가 성립되지 않으니라. 앞에서는 인식이 귀에서 생겼다는 관점도 성립되지 못하고 소리에서 생겼다는 관점도 합리적이지 않다는 것을 분석하였습니다. 그리고 소리와 듣는 작용이 섞여서 중간의 경계가 귀의 인식이라고 해도 합리적이지 않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중간에 있다면 이 인식은 소리와 연결된 부분이 있고 귀와 연결된 부분도 있으니까 그러면 이 귀의 인식은 도대체 무엇인가? 이렇게 관찰해 보면 경계의 중간 자리가 없으면 안팎의 모양은 무엇으로 성립되겠느냐? 즉 만약에 이익은 즉 귀와 소리에서 다 찾을 수 없다면 이 귀의 인식은 어떻게 성립될 수 있겠습니까? 마치 중관학에서 나라는 것을 관찰할 때도 마음에도 나라는 것이 없고 그리고 바깥의 경계에도 나라는 것이 없고 그리고 그 가운데도 나라는 것을 찾을 수가 없으니까 이 나라는 것이 도대체 어디에 있는 것인가 이렇게 관찰하는 방법과 같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지금 분석하고 있는 귀의 인식도 앞에서 분석했듯이 소리에도 찾을 수 없고 귀에서도 찾지 못했고 그리고 귀와 소리 2가지의 화합에서 생겼다는 것도 합리적이지 않다는 것을 이미 분석하였습니다. 이어서 8번째를 보겠습니다. 그러므로 마땅히 알라. 귀와 소리가 연이되어 귀의 인식 경계가 생긴다고 하나
새 것은 전혀 있는 데가 없으니 확실히 그렇습니다. 귀의 인식 그 자체도 찾을 수 없고 그리고 귀에 듣는 작용 그 자체도 찾을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소리 그 자체에서도 귀의 인식을 찾을 수 없으니까 새 것에서 다 찾을 수가 없다는 겁니다. 이어서 9번째를 보겠습니다. 귀와 소리와 소리 경계의 셋은 본래 인연도 아니고 자연도 아니고 열애장의 묘한 진여의 성품이니라. 여기에서는 귀와 소리 경계 이 세 가지를 말하는데 그러나 인명학에서는 귀와 소리와 귀의 인식 즉 이식 이 세 가지를 말합니다. 이 셋은 본래 인연에서 생긴 것도 아니고 인연이 아닌 것에서 생긴 것도 아니고 열애장의 묘한 진여의 성품입니다. 여기까지는 소리를 분석하였습니다. 사실 여러분은 매일 소리를 듣고 있습니다. 사실 대부분 도반분들은 아침부터 밤까지 설법하는 소리를 듣습니다. 그러나 오늘 배운 능엄경에서는 우리가 소리를 듣는다고 하는데 그러나 사실 이것도 존재하지 않다는 겁니다. 귀에서도 소리가 생긴 적이 없고 소리도 존재하지 못하고 귀의 인식도 존재하지 못하고 오늘은 이런 가르침을 배웠는데 수업 끝나고 나서도 잘 사유해 보시면 사실 우리는 어떤 소리도 들은 적이 없고 왜냐하면 소리가 있는 곳을 찾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소리도 찾을 수 없고 귀에 듣는 작용도 찾을 수 없고 그리고 귀의 인식도 찾을 수가 없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궁극적인 측면에서 보면 확실히 그렇습니다. 이 모든 것은 실제로 있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공성의 이치를 이해하려면 이런 방식으로 분석할 수도 있습니다. 이런 방식으로 이해할 수도 있습니다. 사실 세속에 신앙이 없는 철학자 혹은 이런 분야를 연구하는 학자들에게 분석해 줘도 이분들도 받아들일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만약에 누군가 불교에 어떤 문제가 있다고 말하면 우리는 상대방에게 이렇게 물을 수 있습니다. 당신은 소리를 들을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이 소리는 귀의 인식으로 듣는 것이 맞습니까? 만약에 귀의 인식으로 듣는다면 이 인식은 바깥의 소리에서 생긴 것인가 아니면 귀에서 생긴 것인가 이렇게 분석할 수 있습니다. 상대방은 전혀 반박하지 못할 겁니다. 왜냐하면 누구도 부처님의 지혜를 초월하지 못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앞에서는 귀의 인식을 이미 분석하였고 이 부분은 코의 인식을 분석할 겁니다. 이어서 10번째를 보겠습니다. 아나나 또 내가 밝힌 대로 코와 냄새가 연이되어 코의 인식이 생긴다면 지금 아난존자는 부처님이 어떤 말씀을 하셔도 아난존자께서는 계속 아무 말도 하지 않고 듣기만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부처님께서는 또 아나나 또 내가 밝힌 대로 코와 냄새가 연이되어 코의 인식이 생긴다면 이 인식은 코 때문에 생긴다 하여 코의 경계라고 하겠느냐 냄새 때문에 생긴다 하여 냄새의 경계라고 하겠느냐 즉 이 코의 인식은 코 때문에 생겨서 코의 경계라고 하겠는가 아니면 냄새 때문에 생겨서 냄새의 경계라고 하겠느냐 보통 냄새의 경계라고는 하지 않습니다. 인명학에서도 냄새의 경계라고 하지는 않습니다. 보통 안이 비설신 비식, 즉 코의 인식이라고 합니다. 코의 인식은 코와 냄새가 연이되어 생긴 것인데 그러나 왜 냄새에 따라 이름하지 않고 코에 따라 이름하는 것일까? 이에 대해서 인명학에서도 분석하는 내용이 있습니다. 근에 따라서 부르는 겁니다. 구사론에서도 왜 안이 비설신 등 근에 따라서 부르고 색성 향미 촉 등 경계에 따라서 부르지 않는 것에 대해서 분석하는 내용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코도 원인이고 냄새도 원인이고 이 두 가지 다 코의 인식이 생기는 원인인데 그러나 왜 코에 따라서 부르고 냄새에 따라서 부르지 않는 것은 저도 잘 기억나지가 않습니다. 20여 년 전에 구사론을 배웠으니까 지금은 잘 생각나지 않습니다. 구사론의 내용은 확실히 중요합니다. 그리고 활용할 수 있는 것도 아주 많습니다. 그래서 구사론의 내용을 외우면 좋겠습니다. 여기서는 이 코의 인식은 코 때문에 생긴다 하여 코의 경계라고 하겠느냐, 냄새 때문에 생긴다 하여 냄새의 경계라고 하겠느냐, 이어서 이에 대해 분석할 겁니다. 이어서 11번째를 보겠습니다. 아나나, 만일 이 인식이 코 때문에 생긴다면 너는 마음속에 무엇을 코라고 생각하느냐? 예를 들어 이 향기가 너무 좋다. 그리고 화장실의 냄새가 너무 지독하다. 이런 코의 인식은 도대체 코에서 생긴 것인가? 바깥의 냄새에서 생긴 것인가? 한문을 보시면 이 냄새를 좋은 냄새이든 나쁜 냄새이든 다 향자, 한자의 향자로 표현했는데 처음에 볼 때는 약간 좀 헷갈릴 수가 있습니다. 저도 처음에 볼 때는 잘 구분하지 못하는 것 같습니다. 만약에 코의 인식이 코 때문에 생긴다 하면 너는 마음속에 무엇을 코라고 생각하느냐? 부처님께서는 아난 존자에게 이렇게 물었습니다. 코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느냐, 무엇을 코라고 생각하느냐. 이어서 11번의 뒷부분을 보겠습니다. 쌍 손톱 모양의 살 덩어리를 코라고 생각하느냐, 냄새를 맡아서 동요하는 성질을 코라고 생각하느냐. 두 가지 질문을 제기했는데 이에 대해서 분석하는 내용이 상대적으로 좀 많습니다. 도대체 무엇을 코라고 생각하느냐? 우리가 만질 수 있는 그 코, 그 살 덩어리를 코라고 생각하느냐? 이 인식이 코 때문에 생겼다고 하였으니까 그러면 이 살 덩어리를 코라고 생각하느냐? 아니면 냄새를 맡아서 동요하는 성질을 코라고 생각하느냐? 이런 성질, 이런 작용을 코라고 생각하느냐? 이것을 분석하는 것도 아주 중요합니다. 코의 인식이 코 때문에 생겼다고 하였으니까 그러면 이 코의 인식은 도대체 코에서 생긴 것인가? 이 살 덩어리에서 생긴 것인가? 아니면 냄새를 맡아서 동요하는 성질에서 생긴 것인가? 냄새를 아는 작용에서 생긴 것인가? 사실 냄새를 아는 작용은 바로 코의 인식인데 그러나 여기에서는 또 이렇게 분리해서 따로따로 분석합니다. 이어서 12번째를 보겠습니다. 만일 살 덩어리를 가지고 코라고 한다면 살 덩어리는 몸이고 몸에 아는 작용은 촉감이니 몸이라면 코가 아니며 촉감이라면 경계이니라. 만약에 이 살 덩어리를 코라고 한다면 어떤 사람의 코는 아주 작습니다. 정말 작습니다. 그리고 또 어떤 사람의 코는 아주 큽니다. 코가 정말 큰 사람도 있습니다. 어쨌든 이 살 덩어리는 몸이고 그리고 몸에 아는 작용은 사실 촉감입니다. 몸이라면 코가 아닙니다. 촉감이라면 냄새가 아닙니다. 부처님께서 분석하고 상대방의 관점을 반박할 때는 어떨 때는 이쪽에서 분석하고 또 어떨 때는 다른 면에서 분석하고 우리가 보기에는 그 맥락을 잘 파악하지 못할 때도 있습니다. 도대체 핵심이 무엇인지 잘 파악하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구사론에는 승리근, 부진근이 있는데 이 두 가지 개념이 있는데 그
근은 승리근과 부진근 두 가지가 있습니다. 우리가 말하는 살 덩어리, 즉 우리가 눈으로 볼 수 있는 것은 부진근입니다. 그리고 구사론에서는 안이 비설신 이 5근 중에 설근은 반달형의 모양이고 그리고 비근은 바늘의 모양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각 근은 각자의 형상이 있다고 합니다. 이것은 다 구사론에 있는 내용입니다. 저는 원래 구사론의 주석서인 구사론 대서를 번역하고 싶었는데 그러나 이번 생에는 다 마치지 못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만약에 살 덩어리를 코라고 한다면 살 덩어리는 몸이지 우리가 말하는 비근이 아니고 몸에서 생긴 인식은 몸의 인식이지 코의 인식이 아닙니다. 이어서 12번째 뒷부분을 보겠습니다. 그러면 코는 오히려 이름이 없을 텐데 어떻게 경계를 세우겠느냐? 비근이 성립되지 못한다면 어떻게 코의 인식이 생길 수 있겠습니까? 성립되지 못합니다. 여기까지는 첫 번째 문제, 즉 만약에 코의 인식이 코 때문에 생긴다 하고 그리고 이 코는 살 덩어리를 말하는 것이라면 이런 경우를 분석하였습니다. 만약에 여기에서 말하는 코가 살 덩어리라면 이 살 덩어리는 사실 몸에 속합니다. 그리고 몸에서는 몸의 인식이 생기지 코의 인식이 생길 수는 없습니다. 이렇게 분석하였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만약에 코의 인식이 냄새 맡는 작용에서 생겼다고 하면 또 어떤 과오가 생기는지를 분석할 겁니다. 이어서 13번째를 보겠습니다. 만일 냄새 맡는 작용을 가지고 코라고 한다면 너는 마음속으로 무엇이 맡는다고 생각하느냐? 즉, 이 냄새 맡는 작용은 도대체 무엇인가? 무엇이 맡는다고 생각하느냐? 여기에서는 이 냄새 맡는 작용을 세 가지 측면에서 분석할 겁니다. 첫 번째는 살 덩어리가 맡는다고 하는 관점입니다. 우리 코에도 살 덩어리가 있지 않습니까? 그 살 덩어리가 맡는다고 한다는 관점입니다. 이어서 13번째 뒷부분을 보겠습니다. 살 덩어리가 맡는다고 한다면 살 덩어리에 맞는 작용은 원래 촉감이지 코가 아니며 앞에서 분석하는 방식과 똑같습니다. 만약에 코 안에 있는 살 덩어리라면 이것은 몸에 속하는 것이지 몸에서 생긴 것은 몸의 인식이지 코의 인식이 아닙니다. 그래서 살 덩어리가 만든다고 하는 관점은 성립되지 못합니다. 그리고 또 두 번째 관점은 코에 빈 공간이 있는데 이것을 허공이라고 하고 허공이 맞는다고 하는 관점도 합리적이지 않다는 것을 분석할 겁니다. 이어서 14번째를 보겠습니다. 허공이 맞는다고 한다면 허공이 제 스스로 맞는 것이니 살 덩어리는 마땅히 느끼지 못해야 한다. 허공이 제 스스로 맞는 것이라면 그러면 살 덩어리는 마땅히 느끼지 못해야 합니다. 살 덩어리는 느끼지 못해야 합니다. 이어서 14번째 뒷부분을 보시면 허공이 맞는다면 마땅히 허공이 바로 내가 되고 내 몸은 알지 못해야 하며 지금의 안안도 마땅히 존재하지 않아야 한다. 만약에 허공이 맞는다면 몸은 당연히 알지 못해야 하고 전혀 느끼지 못해야 하고
그러면 허공이 바로 안한 존재가 되는 겁니다. 왜냐하면 몸은 아는 작용이 없고 전혀 느끼지 못하고 허공이 냄새를 맡는다고 하니까 허공이 바로 안한 존재가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만약에 허공이 맡는 작용이 있다면 허공이 맡는다면 그러면 몸은 느끼지 못해야 합니다. 안한 존재가 그 냄새를 맡을 수 있을까요? 만약에 맡을 수 있다면 이것은 허공이 맡는 것이고 만약에 허공이 맡는 것이라면 안한 존재는 이미 허공이 되어버린 겁니다. 그러면 원래의 몸은 전혀 느끼지 못할 것이고 지금의 안한도 마땅히 존재하지 않아야 합니다. 왜냐하면 안한 존재는 이미 허공이 되어버렸으니까. 그래서 지금의 안한 존재는 당연히 존재하지 않아야 합니다. 설령 존재한다고 하더라도 이미 허공이 되어버린 겁니다. 그런데 사실은 안한 존재는 이미 코로 향기를 맡았는데 이런 모순을 또 어떻게 이해할 수 있겠습니까? 이것은 두 번째 분석하는 방법입니다. 앞에서는 살 덩어리가 맞는다고 해도 합리적이지 않고 그리고 허공이 맞는다고 해도 합리적이지 않고 이런 내용을 분석하였고 그리고 계속해서 냄새 자체가 맞는다고 해도 합리적이지 않다는 것을 분석할 겁니다. 이어서 15번째를 보겠습니다. 냄새 자체가 맞는다고 하면 맞는 작용은 저절로 냄새 자체에 속하는데 너와 무슨 상관이냐? 냄새 그 자체는 맞는 대상인데 그러나 만약에 냄새 자체가 맞는다고 한다면 냄새 자체에 맞는 작용이 있는 것이니까 너와 무슨 상관이 있겠느냐? 상관이 없습니다. 이어서 보겠습니다. 만일 향냄새와 추한 냄새가 분명 내 코에서 난다면 저 향내와 누린내의 두 가지 흐르는 기운은 이란 나무와 전단 나무에서 생기지 않으니라. 이런 냄새가 분명 코에서 난다면 저 향내와 구린내의 두 가지 흐르는 기운은 이 두 가지 나무에서 생기지 않을 겁니다. 여러분도 잘 아실 건데 이란 나무에서는 구린내가 나고 그리고 향내는 전단 나무에서 생기는 겁니다. 구린내는 이란 나무에서 생기는 것이고 이란 나무는 아주 강한 구린내가 나는 나무입니다. 그리고 그 나무에는 빨간 꽃이 핍니다. 보기에는 좀 아름다운 꽃인데 그러나 그 꽃을 먹으면 강한 독이 있어서 그 꽃을 먹으면 바로 죽는다고 합니다. 그리고 아주 강한 구린내가 나고 40유순 안에 다 그 구린내를 맡을 수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전단 나무에서는 향냄새가 납니다. 아주 좋은 향기가 납니다. 만약에 향냄새와 추한 냄새가 내 코에서 난다면 그러면은 이 두 가지 나무와는 상관이 없고 자연스럽게 생긴 겁니다. 16번째를 보겠습니다. 이 두 나무가 없는 데서 너는 스스로 코를 맡아보아라. 향내가 나느냐, 구린내가 나느냐. 앞에서 말한 이란 나무와 전단 나무는 하나는 향내가 나고 하나는 구린내가 납니다. 이 두 나무가 없는 데서 스스로 코를 맡아보면 향내가 나느냐, 구린내가 나느냐. 만약에 실체가 있는 것이라면 하나가 있으면 다른 하나는 없어야 합니다. 이어서 보겠습니다. 구린내라면 향내가 아니며 향내라면 분명 구린내가 아니다. 만약에 냄새가 실체가 있는 것이라면
있다면 구린내가 코에 있으면 이미 코를 차지했으니까 향내를 맡지 못해야 합니다. 그리고 만약에 향내라면 분명 구린내가 아닙니다. 만약에 향내라면 영원히 구린내는 아닐 겁니다. 이어서 17번째를 보겠습니다. 만일 향내와 구린내를 둘 다 맡는다면 너 한 사람에게 마땅히 두 코가 있어야 하고 만약에 실체가 있다면 하나는 향내이고 하나는 구린내이고 이 두 가지를 한 사람이 다 맡을 수 있다면 그러면은 이 사람은 두 개의 코가 있어야 합니다. 코가 두 개라면 코의 인식도 두 개가 있어야 합니다. 만약에 코의 인식이 두 개라면 두 사람이 되는 겁니다. 이어서 17번째 뒷부분을 보겠습니다. 또 나에게 돌을 물을 때도 두 아난이 있어야 하니 어느 쪽을 내 몸이라고 하겠느냐. 만약에 두 사람이 되었다면 부처님께 돌을 물을 때도 두 아난이 있어야 하고 왜냐하면 인식이 두 개가 있기 때문에 아난 존자도 두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그러나 사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부처님께서 오늘 분석할 때는 아난 존자가 허공이 되었다가 또 한 사람이 두 사람이 되었고 이런 추리하는 방법은 여러분이 다 아셨죠. 그래서 여기까지는 냄새 자체가 맞는 경우를 분석하였습니다. 사실 냄새는 맞는 대상이고 만약에 냄새가 구린내와 향내가 있다면 구린내와 향내를 둘 다 맡는다면 한 사람에게 마땅히 두 개의 코가 있어야 하고 코의 인식이 두 개가 있어야 합니다. 앞에서 분석한 것처럼 이렇게 됩니다. 만약에 향내를 맡았다가 또 구린내를 맡고 또 구린내를 맡았다가 향내를 맡는다면 이것은 고정된 실체가 없는 것이고 이것은 우리가 분석하는 대상이 아닙니다. 만약에 고정된 실체가 있는 것이라면 앞에서 분석한 그런 과오가 생깁니다. 이어서 18번째를 보겠습니다. 만일 코가 하나라면 향내와 구린내의 둘은 구분되지 않아서 구린내가 이미 향내가 되고 향내가 또 구린내가 되어 두 성질이 있지 않을 텐데 경계를 무엇으로 세우겠느냐. 사실 코의 인식은 하나인데 만약에 향내와 구린내 이 두 가지에서 코의 인식이 생긴다면 그러면 코의 인식의 하나의 경계를 세우지 못할 겁니다. 전체의 맥락을 보면 여기에서는 코의 인식이 코 때문에 생긴다고 하는 관점을 분석하고 있고 분석할 때는 세 가지 측면에서 분석합니다. 하나는 이 인식이 살 덩어리에서 생긴 것인가, 두 번째는 허공에서 생긴 것인가, 세 번째는 냄새 자체가 만든다고 하는 것인가. 이 세 가지 측면에서 분석하였습니다. 그리고 앞에 10번째를 보시면 코와 관련된 부분을 분석할 때는 전체적으로 두 가지 측면에서 분석합니다. 하나는 코의 인식은 코 때문에 생긴다 하여 코의 경계라고 하겠느냐, 냄새 때문에 생긴다 하여 냄새의 경계라고 하겠느냐. 이 두 가지 측면에서 분석합니다. 그래서 19번째부터는 냄새 때문에 생긴다는 관점을 분석할 겁니다. 19번째를 보겠습니다. 만일 인식이 냄새 때문에 생긴다면 여기에서는 향냄새와 추한 냄새가 있고 한문을 보시면 향자가 나오는데 원래 이 향자는 저는 원래 이 향자를 보면은 다 좋은 냄새로 향기로 생각하는데 그러나 여기에서 향자가 자주 나오는데 여기에서는 향냄새와 추한 냄새 이 두 가지를 말하는 겁니다. 이어서 보겠습니다. 여기에서는 한 비유를 들어서 설명하였습니다. 만약에 인식이 냄새 때문에 생긴다면 인식은 냄새 때문에 있으니
마치 눈에 보는 작용이 있으나 제 눈을 볼 수 없듯이 냄새 때문에 인식이 있으므로 마땅히 냄새를 맡지 못해야 하리라. 만약에 인식이 냄새 때문에 생긴다면 마치 눈에 보는 작용이 있지만 그러나 눈으로 눈 자체를 볼 수 없는 것처럼 코의 인식이 냄새 때문에 생긴다고 하면 그 인식은 냄새를 맡지 못해야 합니다. 마치 눈으로 다른 물건을 볼 수 있지만 그러나 눈으로 그 눈 자체를 보지는 못합니다. 눈에는 눈의 인식이 있지만 그러나 눈 자체를 보지는 못합니다. 마찬가지로 냄새 때문에 코의 인식이 생기지만 그러나 냄새를 맡지 못하게 됩니다. 눈과 마찬가지입니다. 만약에 냄새에서 인식이 생기는데 그러나 이 인식으로 냄새를 맡지 못한다면 이것은 너무 웃긴 일이 됩니다. 불가능한 일입니다. 이어서 20번을 보겠습니다. 인식이 냄새를 안다면 냄새에서 생긴 것이 아니며 냄새를 알지 못한다면 인식이 아니니라. 만약에 이 인식은 냄새를 안다면 이런 아는 작용이 있다면 냄새에서 생길 수가 없습니다. 냄새에서 생긴 것이 아닙니다. 刚才那个相知的话呢，就是因为依靠相而产生的嘛。那它呢，就是如果是真正是有知觉的话， 그리고 만약에 냄새를 알지 못한다면 인식이 아닙니다. 냄새에서 생긴 코의 인식이 도대체 아는 작용이 있느냐, 아는 작용이 없느냐. 만약에 냄새를 안다면 아는 작용이 있다면 냄새에서 생길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사실 냄새는 아는 대상입니다. 그리고 만약에 아는 작용이 없다면 코의 인식이라고 할 수가 없습니다. 냄새는 사실 아는 작용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냄새는 대상이니까 마치 우리가 듣는 소리에도 아는 작용이 없고 인식이 없습니다. 20번의 가운데 부분을 보겠습니다. 냄새가 맡는 작용을 근거로 있지 않다면 냄새의 경계는 성립되지 않으며 이어서 보겠습니다. 인식이 냄새를 알지 못한다면 인식의 경계는 냄새에서 건립되지 않는다. 만약에 코의 인식이 냄새를 알지 못한다면 그러면 이 코의 인식의 경계는 냄새에서 건립되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보통 코의 인식은 냄새를 맡는 작용에서 냄새를 아는 작용에서 건립되는데 그러나 만약에 이 인식이 냄새를 알지 못한다면 좋은 냄새인지 추한 냄새인지 전혀 알지 못한다면 코의 인식의 경계는 세우지 못할 겁니다. 여기까지는 코의 인식이 코 때문에 생긴다 해도 합리적이지 않고 냄새 때문에 생긴다 해도 합리적이지 않다는 관점을 이미 분석하였습니다. 이어서 21번을 보겠습니다. 이 부분은 코와 냄새, 이 두 가지에서 생겼다고 해도 합리적이지 않다는 관점을 분석할 겁니다. 이미 중간이 없고 안의 감관과 밖의 경계가 성립되지 않으니 저 온갖 맞는 성질은 마침내 허망하리라. 앞에서는 이미 안의 감관도 성립되지 못하고 밖의 경계도 성립되지 못한다는 관점을 분석하였고 그러면 그 가운데 있는 코의 인식이라는 것도 당연히 성립되지 못합니다. 그러니까 저 온갖 맞는 성질은 마침내 다 허망한 것입니다. 이렇게 보면 우리가 평상시에 코로 냄새를 맡는다고 하지만 그러나 이것은 상대적인 측면에서 관찰하지 않는 상황하에 이렇게 말하는 것이지
이 모든 것은 다 꿈과 같고 환상과 같은 허망한 것입니다. 이런 것뿐입니다. 정말 앞에서 분석한 것처럼 이렇게 관찰해 보면 이 모든 것은 다 허망한 것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마지막 결론을 내리는 부분을 보겠습니다. 22번을 보겠습니다. 그러므로 마땅히 알라. 코와 냄새가 연이되어 코의 인식 경계가 생긴다고 하나 새 것은 전혀 있는 데가 없으니 세 가지 측면에서 분석하는 겁니다. 코의 측면, 냄새의 측면, 그리고 코의 인식 이 세 가지 측면에서 관찰해 보면 이 모든 것은 성녀의 아들과 허공에 떠 있는 꽃과 같이 다 실제로 있는 것이 아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어서 보시면 코와 냄새와 냄새 경계의 셋은 다 본래 인연도 아니고 자연도 아니고 열애장의 묘한 진여의 성품이니라. 여기에서 냄새 경계라고 하는데 코의 인식을 말하는 것일 겁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所难得一谈假肉8年，托内你被战南盘血浆，却敢拿起瓦龙抽把叶，抽杯抽杯抽